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공인회계사 지한송이라고 합니다. 저는 2011년도에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고 빅4라고 불리는 4대 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실무를 잠깐 쉬고 머리도 식힐 겸 강사로서 강의를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공인회계사가 무슨 직업인지 잘 몰라요. 공인중개사랑 헷갈리고 있거든요. 아주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참에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신 게 공인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 보다 더 궁금해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바로 돈이죠. 연봉이죠. 공인회계사가 도대체 얼마를 버는 직업인지 이게 더 궁금해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알려드릴 첫 번째가 바로 1년에 공인회계사가 얼마를 버는지부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차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인회계사가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공인회계사 된 후에 여러분들의 진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공인회계사를 합격하게 되면 크게 대형 회계법인, 4대 회계법인을 불리우는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중소회계법인인 로컬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금융회사든지 인더스트리로 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 4대 회계법인인 대형 회계법인에 입사를 하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연봉은 대형 회계법인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말하는 4대 회계법인, 그러니까 3일회계법인, 삼정회계법인, 안진회계법인, 한영회계법인 이렇게 대형 회계법인의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요 9,340만원 정도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맞나요? 적나요? 에게 저거밖에 안 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생각보다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건 사람마다의 성향 차이, 판단 차이니까요. 그러면 이 9,340만 원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됐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트라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 보시면 회계법인에 대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회계법인은 일반적으로 3월 말 법인이다 보니까 그 3월 말 시점이 결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1년간 자료를 보기 위해서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경영 성과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가서 보시면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으로 이렇게 나눠지는데 저는 여기서 영업비용이라는 항목 안에 인건비라는 그 세부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4대 회계법인의 인건비를 총 더하고 그 다음에 4대 회계법인의 직원수도 공시되어 되어 있거든요. 그 직원수도 싹 다 더합니다. 그래서 총 인건비에서 직원수로 나눠주면 바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 계산되게 되겠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계산한 숫자는 엄밀히 말하면 정확한 회계사의 1인당 연봉이 아닙니다. 자, 왠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제가 총 인건비에서 직원수로 나눴는데 인건비라는 것은 1년 동안에 발생한 급여, 지급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직원수라는 것은요. 특정 시점에 직원들이 얼마 있는지를 보기 때문에 이게 매칭이 안 돼요. 하나는 기간이고 하나는 특정 시점이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이 직원들도 평균 직원 수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정보는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이게 앞뒤가 조금은 매치가 안 된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 직원 수에 있습니다. 직원 수 안에는 공인회계사라는 전문직, AICPA라는 전문직, 기타 다른 전문가들에 대한 직원뿐만 아니라 일반직들이 있죠. 총무과라든지 IT 직원들이라든지 인사과 이런 일반직들까지 다 포함한 직원 수입니다. 그리고 일반직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전문가들보다는 급여 수준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원 수를 가지고 급여를 계산하게 되면은 희석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공인회계사의 1인당 연봉을 계산하게 되면 9,340만 원보다는 좀 더 높은 수준일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문제점이고, 세 번째 문제점은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배당은 누가 받는 것이냐면 파트너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 회계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는 파트너들이 모든 비용들을 다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가지고 분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인건비 안에는 배당까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공인회계사라는 전체 그 직원들을 가지고 인건비를 또 계산하다 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9,340만 원보다는 높은 수준일 겁니다. 배당까지 감안한다면 말이죠. 요게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인회계사 1인당 연봉은 1억이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디까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실 수 있는 게, 그러면 신입회계사는 1인당 연봉이 얼마가 될까? 요게 궁금하실 텐데, 신입회계사의 1인당 연봉은 4,200에서 4,50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4,200에서 4,500에는 성과급이 제외되어 있는 기본급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 성과급을 포함하게 되면은 한 5,000 정도라고 그냥 평균적으로 어림잡아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연봉 1억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죠? 당연히 그 연봉 1억은 전체 공인회계사에 대한 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이니까 당연히 신입회계사는 그보다 작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억까지 가려면 몇 년 동안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해야 되냐? 요 부분은 조금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평균 10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좀 흥미로우셨나요? 공인회계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에 대해서 알기 전에 공인회계사가 얼마를 보는지 우리가 알고 나니까 좀 더 공인회계사에 대한 흥미가 생기죠. 다음 시간에는 공인회계사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인회계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해보고 추후에 영상을 찍든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